4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슈에서는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을 초대해서 인물과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한 분 만나보고요. 뒷독정치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중요한 변수죠. 단일화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쟁점 지금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요즘에 그 시청자 게시판에 두 분께서 이제 저희가 박수를 치는 게 상대에 대한 어떤 동의인데 초반에 비해서 너무 좀 인색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요. 동의라기보다는 배려죠. 배려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 말씀에 가끔 동의가 될 때가 있어요. 네네. 저는 특히 김종인 부분. 저는 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그 알고리즘, 야, 정청래 선배 4년 동안 놀면서 김종인 연구만 했구나. 그 심리학들은 어떻게 분석을 잘하지? 역시 박사와 석사의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뒷독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월요일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단어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었고요. 경제가 29번 등장했고요.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사과와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백신 공급에 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분은 각각 어떤 내용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겸손한 자신감으로 희망을 쏘아 올렸다. OECD에서 어쨌든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1등을 했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G7에 이제 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K 방역 이제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을 주신 것 같고요. 뭐 한 2주, 3주 안에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식약처 조건부 승인이 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이런 소식이 좀 있어서 국민들에게 좀 위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희망을 쏘올렸다는 평가신데 야당에서는 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신년사를 듣고 방금 주목할 게 어떤 것이 있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목할 게 없어요. 이게 명색이 대통령의 신년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회복이라든지 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격차 해소, 도약, 포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어가 가지고 있는 미사오고는 다 동원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에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파산 신고를 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호황이다.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MB 때요. 대통령 선거 나와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3천 그리고 임기 내 5천을 돌파하겠다. 14년 만에 3천을 돌파했죠. 그리고 사상 최대의 4,331억의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재정은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부채율이 120%인데 우리는 44%. 전 세계에서 극찬하는 것까지 그렇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폄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연 그것이 온당한 일인가? 같은 나라에 딴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가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참 그 영세상공인들이라든지 이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거의 망연자실에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자화자찬 아닙니까?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방역에 지금 실제로 성공했습니까? 백신 지금 빨리 다른 나라는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증가했다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올해 신년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는 그런 신년사가 오히려 와닿지 않았겠냐는 얘기지 나라가 잘못되라고 지금 끌어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위로... 잠깐만 어떻게 그렇게 그 신년사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보세요. 대통령 연설문이요. 곳곳에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 슬픔과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로만 하고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열심히 뛰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모릅니까? 저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계속 절망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손잡고 나가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손잡고 나가자는 얘기만 합니까?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동산 문제 포괄적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뒤돌아보고 사과 한마디 하라면서요. 이번 했잖아요.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당에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야당이 요구한 걸 한 거예요. 화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또 사과만 하면 다냐? 또 그러면 공급한다고 얘기만 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보고 앉아 있으란 얘기예요. 서서 있으란 얘기예요. 문 대통령이 이제 올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최근에 김정 북한 국방위원장의 뭐 발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어떻게 남북관계, 북미관계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지금은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숨고르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사에도 나왔듯이 코로나, 보건의 협력 체계부터 조심스럽게 양쪽의 정상이 노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동아시아 뭐 대북 정책을 하는 데는 빨라도 6개월 정도 세팅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남과 북이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작은 것부터 다시 교류하자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남북이 다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시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하고 다시 시작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아니 내가 얼굴 딱 맞대고 하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쳐서 보십시오. 북한이 저렇게까지 핵 문제를 거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술을 배치했다. 이제 핵 잠수함 뻔뻔하게 설계 완성해가지고 이제 완성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면 바로 남북 문제가 경색이 돼가지고 이제 협박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남북 문제는 굉장히 고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문제 이것도요 굉장히 경색될 가능성이 큽니다. 탑다운 방식의 즉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바이든이 아닙니다. 이게 미국 조야와 미국의 전문가 그룹 그리고 미국 의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버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은.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한국을 협박하고 한국 보고 미국 끌어와라. 미국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라. 라고 한국에다가 도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과의 유연한 관계, 원화적인 관계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 대통령의 신년사 이 같은 콘텐츠를 두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른데 저희 프로그램이 좀 이견을 좁혀가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달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장 의원님께는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인정할 만하다, 좀 희망이 있었다라는 부분 하나만 좀 꼽아주시고 정 의원님께서는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거 있으면 좀 하나만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예. 그래도 이제 그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들어가셨잖아요. 기대를 합니다. 유영민 비서실장이 앞으로 신년사에서 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좀 대통령께 많이 직언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1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그 연설문 읽어가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근엄하셨네요. 아프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경직되어 계시고
또 피곤해 보이고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국민들이 고단한 삶 힘들고 하기 때문에 웃을 수 없죠. 그렇지만 가벼운 농담도 한 번쯤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릴렉스하게 좀 기자회견에서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시청자 참여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그 신년사 관련해서 시청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응봉동에 살고 있는 워킹맘 정주은입니다. 그동안 시사토크 알고리즘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의원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냅니다. 요즘 제 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주식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주식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데 두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과열돼 있다.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제 말씀 듣고 뭐 투자를 안 하시면 또 그런데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수로 쓰기에는 굉장히 저는 좀 이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는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 강대국이라고 평가를 해요. 저는 거기에 맞게 주식도 3천 정도 돌파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서울 응봉동에 사시는 워킹맘 정주님의 질문이었는데 좋은 답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4월 보궐선거에서 여야의 단일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추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떨어진 추이고 국민의힘이 좀 올라간 추이는 맞는 것 같고요. 또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또 국민의 당도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안철수 효과를 안철수 대표 스스로 보고 있죠. 예. 그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이 8%로 갔고요. 아마 서울에는 10% 정도 10% 이렇게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전국 지지율의 4% 뭐 남짓 그리고 서울 지역은 3% 남짓이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또 우리가 자력으로 이 지지율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착각도 유분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별로 잘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잘한 게 없잖아요. 잠깐 그 대목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박수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아니 거죠. 솔직히 네. 본인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또 실력으로 눌러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실력을 쌓고 노력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러 주자들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어떤 조건부 출마가 화제였는데 어떤 셈법이나 뭐 전략이 그러니까 저는 있었던 나름대로 걸까요? 뭐 충정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예. 이런 생각을 예. 하지만 자기가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다른 사람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시민들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시정을 맡겨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출마의 뜻이 정확히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도요. 보통 출마할 때는 출마 의지를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 의지잖아요. 근데 이 출마 의지가 없으면 출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안철수가 이러면 저러고 저러면 이런다. 그거는 출마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서울시장을 출마하는 그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정청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좀 좋게 보면 좀 충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라는 분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과의 통합을 하지 않으면 승리라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했던 걸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단일화가 쉽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육성 인터뷰를 다 듣고 왔어요, 제가. 예. 그러면서 말투, 그다음에 말의 어떤 색깔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좀 제가 하고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안철수 너는 안 돼. 이걸로 저는 익혔어요. 예. 내가 이 나이에 왜 멋담시 국민의힘에 와 있는데 내가 국민의힘 재건하러 왔지 안철수 재건하러 온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안철수 당신이 잘 되더라도 나에게 먼 도움이 있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해가 되잖아. 이익적 측면에서 안철수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안철수 당신은 나한테 고분고분하지도 않잖아. 예. 이런 노여움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이 아닌 기호 4번을 달고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본인으로서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갈공명하고 오나라 주유 장군하고 머리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그러니까 둘이 협력적 관계예요. 근데 주유는요. 끊임없이 제갈공명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더 크면 나에게 해가 된다. 마치 김종인과 안철수도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안철수가 크면 클수록 김종인에게는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예. 어저께 그저께 계속 이어지는 김종인 대표의 폭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에 대한 폭언이잖아요. 모욕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폭언을 당한 사람들의 그 제안 같은 게 뭐였냐면 단일화하자, 뭐 통합하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공식이거든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3명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길 아니, 자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식이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동 목표를 통해서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라는 얘기인데 상식을 짜증으로, 폭언으로, 경로로 대하는 거는 올바른 처신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우려되는 것이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 예. 정말 그럴까요? 장 의원께서는 이제 3자 대결할 경우에는 그 쉽지가 필패죠. 않다. 예, 쉽지가 않은 게 그렇게 보시는 아니고요. 거고요. 필패다. 상식이고요. 예. 필패고요. 예. 그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좋게 보면 노회한 어떤 전략적 발언일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안철수한테는 죽어도 못 주겠다 이런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김종인학 개론에 자가당착 파트가 있습니다. 몇 장입니까? 3장 자가당착 3장 1장 1절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왜 저렇게 미워할까? 저렇게 진정성 있게 미워할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절하게. 네, 절절하게. 3년 전에는 안철수 지지를 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예, 예. 3년 후에 180도 달라진 거죠. 자, 서너 달 기억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너 달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겠습니까? 장제원 의원도 그것도 불만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예. 우리 당 내부에서의 소위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특히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 당에 흡수되셔가지고서 결국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예.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통합하고 몸집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우리 당 후보만 키우겠다는 거예요. 서너 달 전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본인에게 도움이 되면 당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은 뒷전이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당리당략이 아니라 김리김락이라고 예. 김리김약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현재 이제 모든 관심이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좀 야권에 쏠려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여권에 좀 화제가 될 만한 뉴스가 없나 봤더니 이제 우상호 의원과 또 열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제 서로 후보가 되면 단일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 만약에 예.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면 어떡하나. 한 뿌리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까 봐 걱정했는데 좀 굉장히 좀 안심이 됐고 역시 참 괜찮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후보 구도 면에서 저희가 불리한 게 사실이죠. 예. 저희는 관심 끌 만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합당, 뭐 단일화, 협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꼬는 일단 터졌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는 천만다행이다. 열린민주당과의 뭐 연대, 뭐 단일화, 뭐 통합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거는 민주당이 가진 정책적 어떤 그런 수단, 정책 집행 수단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재난지원금 가지고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거고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그 행정 기능을 통해서 민심을 예.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집권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단일 후보가 나오더라도 박빙일 겁니다. 자, 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또 디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색깔 주실래나? 뭐예요? 천혜향? 뭔가요? 이게 당근이네 이건. 당근. 당근 주스를 두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말물.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독 빼고 갑니다. 실력이 많이 줄었네요. 네. 뭐 하는 거냐? 아이고. 아빠 불날 것 같은데. 어디에? 아빠 옷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어, 100개 한 걸로 편집해줘. 100개. 50개 한 걸로. 100개 너무 많고 50개. 오늘 서울시장 후보 자격으로 YTN 시사토크 알고리즘 출연을 위해서 지금 상암동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슈쇼의 주인공은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주인공이죠.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개인 유튜브 방송 잘 봤습니다. 예. 그 자가격리하면서 굉장히 더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 평소 모습이신가요? 네, 그냥 평소에 늘 그러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누가 이걸 보겠나 예. 그렇게 했는데 아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가격리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예. 그냥 집에 있는 거나 찍자 하고 찍은 모습인데요. 평상시에도 집에서 그러고 삽니다. 네. 격리하시면서 이제 생일 파티도 방에서 따로 하셨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생일마다 각자 그렇게 파티를 해주는데 자가격리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우리 가족은 거실에 있고 저는 방에서 따로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또 그렇게 가족들하고 자가격리된 상황에서 생일 파티 하니까 특별히 또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느낌도 들고 좋았습니다. 예. 예능감도 좀 있으시고요. 뭐 워낙 좀 말씀도 잘하셔서 다른 이제 이번 보궐선거 나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프로그램 좀 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 제안도 받았었는데 네. 작년 11월에 지상파에서 출연을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난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 그럼 아무래도 이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랬더니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확실하면 조금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그 두 여성 후보가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건 좀 반칙 아닌가? 네. 그래서 뭐 특히 선거를 얼마 안 두었는데 확정된 각 당의 후보라면 몰라도 경선을 앞둔 후보들이 자기 당 경선에서 이렇게 되면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여권에서 이제 가장 처음 서울시장 이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정치 인생까지 걸었다고 하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우상호가 이 1년 임기인 서울시장에 좀 당선돼야 합니까? 지금 서울시는 지금
그 최근 뭐 몇십 년 사이에 최고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방역 또 경제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죠. 이런 위기 시에는 저는 그 상당히 준비되어 있는 그 경륜 있게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증되고 안정된 리더십의 소유자가 우상호가 아니닌가. 두 번째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게 각 당에서 대표 선수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당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후보가 나가는 것이죠. 민주화 진보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가치로 보면 그 가장 적통성 있는 적자가 우상호 아니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비록 위기시지만 자임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경험과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 한 3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 뭐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그래서 저는 원래 전 시민 무료 백신 공급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주셔서 전 국민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정신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16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지금 이제 자산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세 번째는 서울시가 좀 특색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의 서울시의 모델로 뉴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문화산업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시아에서 최고 가는 경제 문화 도시로 만들겠다. 이것이 저의 핵심 공약의 3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내용 중에 좀 재건축 추진이라든가 35층 층고 제한에서 조금 유연하게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번 정부가 좀 추진해왔던 부동산 정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6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강북 지역은 일부 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층고 제한 문제는 민간 주택의 영역에 있어서도 조금 더 대규모의 공급을 하려면 현재 있는 35층 제한이 좀 불합리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규모의 공급을 위해서는 일부 지역의 층고 제한을 풀어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용적률을 올려줌으로써 민간 부분의 주택도 공급하고 공공주택도 공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곧 발표할 공급 대책에도 되게 이러한 성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장 출마하셨으니까 역대 서울시장 중에 이분은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서울시장은 제가 이제 사실은 정치권과 처음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고리가요. 정치 입문하기 전에 고건서울시장 캠프에서 제가 부대변인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행정의 달인 이렇게 불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단지 행정만 달인인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청렴도 또 이 부하 직원을 다루는 여러 리더십에서 괄목할 만한 능력이 있었죠. 저는 저의 롤 모델로는 고건 시장 같은 시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상호 의원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인데요. 나의 인생 컷이라는 순서입니다. 사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께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그 시절 같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옆에 보이고 같고 당시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거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헤쳐가지고 대단히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당 차원에서 청계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상임 고문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탄핵 추진 집회를 열었던 그 장면이고 저로서는 정치권에 와서 어떤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제 역할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탁을 드리면서
87 민주항쟁 때 그 이한열 여사 영정 사진 들고 있는 그 사진을 갖고 예. 오실 줄 그걸 하도 알았는데. 많이들 보셔서 예. 이제 정치하면서 있었던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을 예. 한 장의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가 30년 넘은 거죠? 33년 됐습니다. 예. 네. 얼굴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체중이 52kg였어요. 예. 완전히 말라가지고 예. 예, 뭐 하루에 한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시위하고 밤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지킬 때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신 없었고 너무나 비감했었던 그런 이제 장면이었죠. 제가 이제 여러 뭐 기사도 살펴보고 뭐 사이트 뒤져봤는데 평가가 이제 가식이 없고 굉장히 좋은 사람 같다. 살림꾼 스타일이다. 죄송합니다. 성함을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성함처럼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한다. 네. 제가 덧붙이자면 이제 우측의 우파와 상호작용을 잘하신다. 뭐 그것도 뭐 색깔이면 색깔입니다만 뭐 색깔이 없다, 쇼맨십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이제 기존 정치의 저는 나쁜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인기, 개인의 특징만 발휘하는 게 과연 좋은 정치인가. 어쩌면 그런 정치들이 너무 누적되면서 정치 불신도 커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화려한 개인기를 뽐내던 스타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거나 입장을 바꾸거나 그 자기 말과 다른 행보를 하기 때문에 불신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인기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안정성, 또 정체성을 지키는 이런 정치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 그런 안정성과 정체성이 좀 인기로 이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네.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도 우상호 의원 지지 선언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기성 정치인이 된 그 민주화를 이끌었던 이제 86세대에 대한 뭐 86세대를 또 상징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기성 정치인 된 다음에 약간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저는 뭐 통렬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한 도전이 지금이 처음 시작이거든요. 예. 말하자면 실무 라인에 주로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은 젊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첫 번째 도전이면서 정치적으로 마지막 도전이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도 예. 제가 한번 서울시장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초심을 어떻게 잃지 않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바꿔준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림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합니다. 예. 다시 좀 선거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박영선 장관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박영선 장관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또 박 장관의 어떤 장점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굳이 저의 장점을 말씀한다면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뛰어난 개인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이기보다는 리더십이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체를 이끄는 힘. 그래서 전체를 이끌고 소통하고 단합시켜서 어떤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게 만드는 리더십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민주화 진보라고 하는 가치를 구현해 나왔던 사회운동가 출신이고 저희 당의 대표 선수는 아무래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민주화 진보의 정통성의 적자들이 간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박영선 장관님의 장점이 많지만 우상호의 장점은 또 그런 곳에 있다. 민주당의 중진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당내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당내 핵심 지지층을 좀 더 위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느냐, 아니면 중도층의 조금 변한 마음을 끌어오기 위한 걸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고 그래서 우리 여권 내에 위기의식이 생긴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좋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말연시에 저희들이 보였던 모습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왠지 내 삶과 동떨어진 이슈에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자기네끼리 싸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이 생겼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따가운 시선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 여당 의원들이 좀 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주는 의미 뭐 남다를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 패배한다면 뭐 대선도 굉장히 아슬아슬하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결심과 각오로 유권자들의 어떤 마음을
얻으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개혁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국민들의 삶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유임해준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그리고 서울 시민들과 잘 상호작용하셔서 네. 좋은 결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